네, 앞선 시간에 농업,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저는 다시 시야를 도시, 공장, 산업으로 좀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기후를 변화시키지 않으려면 산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산업은 굉장히 복잡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며칠 전에 열렸던 다보스 포럼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보스 포럼은 매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인류가 직면한 위험이 어떤 게 가장 큰가를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발표하는데 며칠 전에 발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글로벌 리스크 중에서 인류가 직면한 현재 가장 큰 위험은 극단적인 날씨, 두 번째 위험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허위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다.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이게 산업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앞으로 10년 정도를 예측한다고 볼 때 우리 산업의 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대략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 서비스로 알려진 디지털 전환이 있고, 그 선두에 최근에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표현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타소중립사회로 가는 생태 전환이 있습니다. 이 두 전환이 아마도 유럽 사람들은 이걸 쌍둥이 전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산업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빅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전환은 묘하게도 특히 한국이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 얘기는 엄청나게 기업들도 사회도 많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보다 더 서둘러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생태 전환은 굉장히 급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극단적인 날씨가 제1번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늦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있다는 거고, 특히 한국은 이런 경향이 좀 더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디지털 전환과 생태 전환 모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까운 시일 안에 어떤 급변점이라고 하는 걸 예고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전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싱귤레러티, 이른바 특이점이 도래하게 되면 여러분들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서 초지능 시대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일자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뀐다, 이제 이런 화려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특이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특이점은 기업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토피아적인 전망만을 가지고 있진 않고 오히려 디스토피아적인 전망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특이점은 아직 오지 않았죠.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나지만 유감스럽게도 생태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할 기후위기는 이른바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그 급변점을 넘게 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티핑 포인트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주 최근 발표에 따르면 스톡홀름 연구소에서 인류의 생태위기 한계를 9가지 영역으로 구분했는데, 그 중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4개의 영역에서 티핑 포인트를 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작년에 업데이트한 자료에 따르면 4개 플러스 2개, 다시 2개가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어쩌면 디지털 전환보다 생태 전환에 더 마음을 쓰고 더 재정과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죠. 이야기를 조금 돌려서 산업 얘기의 두 번째 백그라운드로 글로벌 공급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히 21세기가 시작될 때 우리 세계에는 하나의 시장, 미국 17억 달러의 중국 시장과 24억 달러의 GDP를 가지고 있는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한 모든 시장이 단일한 시장으로 된 글로벌 세계를 생각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오면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글로벌 시장이 분절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급격하게 세계 시장이 쪼개지고 이걸 상징하는 게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또는 기술 전쟁, 지금은 디커플링이라고 말하는 그런 장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 장벽을 만드는 것에 현재 핵심적인 이 동의는 미국이 핵심 금융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 중에 금융 네트워크와 정보 네트워크와 그리고 공급망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세 네트워크에 미국이 여전히 급소를 쥐고 있습니다. 그 급소를 가지고 자신을 추월하려고 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사용하면서 세계의 디커플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는 스위프트망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해외에 송수신할 때는 물론이고 금융은행 간 거래에서도 사용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최초에는 약 한 15년 전에 북한을 이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다가 얼마 전에는 이란,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는데 상당히 경제 규모가 컸던 러시아마저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을 미국이 이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배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이 좀 다르게 대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도 비슷한 방식이고, 마지막으로는 공급망이죠. 특히 반도체 공급망에서 생산은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주도하진 않지만 제조는 여전히 소프트웨어 장비라든지 그리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부분에 핵심을 쥐고 있는 미국이 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그림 어떻습니까? 제가 엄청나게 땀 흘려가지고 한 땀 한 땀 만든 그림인데, 반도체 공급망의 전 세계 지도를 굉장히 줄여서, 이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줄여서 만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맨 위에서부터 반도체를 만드는, 설계하는 데 쓰는 소프트웨어부터 반도체 장비, 그리고 파운드리, 그러니까 제조, 메모리, 그리고 설계, 여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얽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반도체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가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으로 끊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죠. 이런 상황은 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철저하게 의존해서 해외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글로벌 제조나 공급망 네트워크를 생각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 이 거대 경제권들 사이의 싸움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글로벌 제조 경쟁의 싸움에서 유럽을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은 비록 강력한 제조업이라든지 강력한 디지털 기업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디지털 분야, 그리고 특히 녹색 부분에서 글로벌 세계가 지켜야 될 미래 표준과 미래 규약들을 선도하는 데선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도 여러 가지 우리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이런 거에서 걱정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럽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규약들을 만들어내고 룰들을 세팅하고 그걸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녹색 부분에서도 우리는 유럽이 부과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탄소세라든지 아니면 ESG 의무 공시 제도를 우리가 수출하는 데 부담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로 보기 쉬운데요. 어쩌면 이거는 글로벌 국가들이 누구나 한국을 포함해서 지켜야 될 향후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글로벌 표준일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롭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는 주로 디지털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후와 관련된 얘기니까 녹색 산업을 보면 녹색 산업 부분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디지털 산업보다 훨씬 더 중국에 편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저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많죠. 저 부분이 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파워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이 가운데 빨간 미국과 유럽은 순수입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 산업,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든지 태양전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공급 사슬도 최근에 디커플링이나 이런 것들로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의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까지는 제가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시간은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산업은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5가지 포인트 정도만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에너지입니다. 오늘 에너지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던지고 싶은 얘기는 우리 정부, 새 정부 들어가면서 에너지 정책은 마치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냐 아니면 핵발전이냐, 이 2가지 옵션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으로 인지가 되어 왔고, 그 결과 핵발전과 관련된 예산은 급속하게 늘어났던 반면에 특히 태양광은 중앙정부를 포함 물론이고 지방정부까지 굉장히 배제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아래 그림은 IEA에서 작년에 발표한 그림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IEA라는 국제 에너지 기구는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핵발전에 우호적인 그런 연구소 조직입니다. 그런데 왼쪽 보시는 것처럼 발전량이나 오른쪽에 투자 규모를 보면 앞으로 1.5도에 맞추기 위해서 발전량으로 보면 핵발전에 비해서 재생에너지가 약 5배 이상, 그리고 투자 규모로 보면 핵발전에 비해서 재생에너지가 10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에 우호적인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핵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재생에너지에 압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대목들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는 이 흐름과 비추어 보면 대단히 역행하고 있고, 아마도 올해까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이 흐름들로 이어져 나가면 우리는 어쩌면 재생에너지 산업 또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 모두 다 굉장히 큰 난국에 봉착하리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앞서들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대외적인 요인은 글로벌화일 거고, 대내적으로는 한국이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 압도적인 제조업 비중일 것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국내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심지어는 중국보다, 독일보다, 일본보다 훨씬 더 높은 제조업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게 지금까지는 우리 경제의 동력으로 행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반도체, 전자,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대단히 탄소 집약적인 산업이고, 이 산업은 이후 녹색 전환에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들로 진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녹색 전환을 위한 산업 전환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오히려 앞서서 준비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했던 경향이 있고, 이게 우리 경제의 미래에 굉장히 어두운 전망을 가져다 줄 걸로 걱정이 됩니다.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최근 글로벌 트렌드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게 있다면, 전 세계 국가들이 자신의 나라에다가 녹색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녹색 산업 정책 구축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포함해서 동일한 정책들이 유럽, 영국, 중국, 일본, 한국 빼고 이런 나라들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죠. 근데 한국은 우리나라 안에 녹색 산업을 만들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녹색 산업 정책에 얹혀가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RA법을 미국에서 만들었으면 한국판 IRA법을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미국판 IRA에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보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IRA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나라? 미국은 자기 나라니까 당연히 그럴 거고, 미국 빼고 한국이 IRA로 한국에다가 공장 짓는 대신에 미국의 공장 지으려고 투자한 규모가 제일 큰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한국이 녹색 산업이 공동화될 위험 또는 일자리가 없어질 위험이 가장 크다는 얘기로 번역될 수 있겠죠. 이런 위험들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이 탄소 중립 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산업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는 이 정책 중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정책은 수소경제 정책입니다. 아마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들에서 수소경제 도입하겠다고 하는 지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회색 천연가스를 재료로 해서 만든 회색 수소를 가지고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전기분해해서 수전해서 얻은 수소만이 그린 수소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기능할 수 있는 거죠. 그조차도, 그린 수소조차도 생각해 보시면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듭니다. 그 전기를 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합니다.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수소를 연료로 해서 다시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게 그린 수소이거든요. 공정이 복잡하죠? 공정이 복잡할 때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조차도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소 쓰지 말고 그냥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를 그냥 써라. 이게 글로벌 레코멘데이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그걸 수소로 만들어서 쓰겠다고 하는 정책들을 무모하게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아마도 2, 3년 후에 우리 산업 정책 중에서 가장 딜레마에 걸릴 정책이 아마 수소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해야만 하는 정책이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과 생태 전환을 말씀드릴 때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 뭔가 디지털로 만들고 뭔가 정보통신으로 만들면 그게 생태적으로도 친화적인 것처럼 그렇게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마트하면 친환경적이다, 이런 아까 우리 농촌 말씀하실 때 스마트팜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오인됐던 것과 비슷한데요. 디지털을 확대한다고 해서 그게 환경 친화적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데이터 센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게 된다는 얘기는 에너지 사용이 폭증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디지털 전환에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에너지의 폭증으로 귀결되지 않고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구조하고 어떻게 맞물게 만들 것인가, 이게 우리 산업구조 전환의 가장 큰 도전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5번째로는 디지털 전환과 생태 전환을 서로 악순환 관계에 빠지지 않고 선순환 관계로 들어가도록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